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온 60대 후반의 할머니 정은숙이라고 해요. 이 나이가 되고 보면 평탄하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깨닫게 된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평온한 삶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송두리째 날아가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 나이를 먹었네요. 저는 항상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잘 다스리고 다시 평온함을 찾아가는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시작할 엄두를 내게 되기도 했네요. 전 특별히 풍족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부족하지도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시절 모두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도 먹을 것 걱정한 적 없고 오빠들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문제없이 학교 공부를 다 마쳤으니 그만하면 평범하지만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제 또래 중에도 오빠나 남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중퇴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을 때 어린 마음에 많이 놀라기도 했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 일찌감치 결혼은 낭만적인 로맨스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 낭만적인 성향의 사람이 못 되어 그런 것이었겠으나 저는 친구들이 달콤한 연애에 열을 올릴 때도 그저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랑 선봐서 결혼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예, 넌 생긴 건 안 그런데 어쩜 그렇게 현실적이야? 우리 이제 20대 초반인데 아직까지는 좀 낭만적이어도 괜찮지 않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안 해보고 선봐서 결혼할 작정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연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난 그런데 힘 빼고 싶은 생각 없어. 얌전하게 있다가 날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직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저는 그렇게 바라던 대로 평범하지만 건실한 남편과 선봐서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림하며 살았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저 자신이 살림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도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듯이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사이좋게 갖고 싶었는데 딱 제가 바라던 대로 남매를 낳아 키울 수 있었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알뜰하게 살림하며 그렇게 아끼고 모아 집도 장만하고 애들 공부도 시켰으니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것 아닌가요? 전 스스로 제가 살아온 삶에 무척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딸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그게 말이죠. 제 딸이지만 애가 어찌나 깍쟁이 같은지 엄마인 저도 딸한테 말 한마디 붙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심성 곱고 다정한 아들이 딸 역할을 해줬답니다. 제 오빠랑 다르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딸아이는 그렇게 다르게 자랐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 딸이랑 아들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애들 키우며 겪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해인가 애들 초등학생일 때 제가 뜨개질을 배워 손수 목도리를 짜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다녀? 난 싫어. 안 할 거야. 아, 이게 어디가 어떻다는 거야. 색깔도 네가 좋아하는 분홍색이고 실도 엄마가 얼마나 좋은 걸로 고른 건데 그래. 만져봐. 이렇게 부드럽잖아.
그럼 뭐해? 딱 봐도 울퉁불퉁한 게 엄마가 짠 거라는 거 누가 봐도 알겠네. 그게 어때서 그래? 엄마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라고 다 부러워할 거야.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난 싫어요. 애들이 놀릴 거야. 절대 안 해. 예상외로 딸이 제가 짜준 목도리를 질색하는 바람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지 뭐예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준 게 제 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은 딸내미가 저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실망한 걸 눈치채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리 줘요. 제가 싫다면 내가 둘 다 하지 뭐. 난 엄마가 짜준 목도리 좋아요. 목도리 2개 생겨서 2배로 좋아. 정말? 아들 정말이야? 마음에 들어? 그럼 이런 목도리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짜준 거라고 자랑할 거야. 아유,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근데 이건 분홍색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분홍색은 여자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 같은 건 좀 그래도 목도리는 아무 상관 없어요. 색깔도 예쁘기만 한데요. 굳이 차갑고 냉정한 딸내미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희 아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 알아주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아들이었으니 제가 아들 바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아들 바보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아들이 커가면서 엄마랑 멀어지기도 한다던데 저희 아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군대 가서도 꼬박꼬박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줘서 제가 그 편지들 붙들고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데요. 아들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어지간한 딸보다 더 살가운 아들이 딸 노릇 이상을 해주니 남부러울 것 없다 싶었어요. 그런 제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 도저히 제 마음에 들 수 없는 며느리감을 데려온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험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아무리 아들 바보고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았던 것도 아니에요. 전 제가 그랬듯이 아들도 자기랑 비슷한 평범하고 참한 여자 만나서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며느린 제 아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며느리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돌봐줄 친척도 하나 없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고 대학 공부도 당연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들에 비해 한참 처지는 조건이니 제가 반길 수가 없는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가 가진 것 없는 고아에 고졸이라 반대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들었을 때만 해도 성에 차지는 않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니까 어떻게든 예쁜 구석을 발견하려고 마음을 넓게 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쩐지 말투며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지 정돈되지 않고 산만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자기 처지가 그러니 자신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애가 환하게 웃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 아이라면 웬만하게 다 좋게 보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애가 너무 어둡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어두운 아이는 싫어.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밝고 구김없는 아이가 들어오면 좋겠어. 엄마, 선천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애는 아니에요. 웃을 때는 얼마나 환하게 잘 웃는데요. 아직 낯설고 어색해서 그럴 테니까 엄마가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늘이 있는 아이인 건 맞잖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잘난 여자 데려오라고 한 적이 있어?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면 되는데 어떻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건지. 제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 아까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결혼을 좀 반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지는 못하겠고 결국 허락을 할 수밖에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못하나 제 눈에 차는 구석이 없어서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제가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둔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들 대학 동기로 부친이 고위공직에 있다고 하니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도 잘 받고 자란 아이였고 또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대학 다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저한테도 어머니 어머니 하던 아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 좋다고 줄곧 따라다녔으니 예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 아들은 어떻게 이런 애를 놔두고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런 아들 여사친은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대학 때부터 드나들면서 제 딸과도 꽤 친해진 사이라 자연스럽게 어울렸거든요. 깍쟁이 같은 저희 딸내미가 언니 언니 하며 따르는 것만 봐도 분명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저희 아들 눈에는 다른 아이가 더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간 아들 여사친이 계속 저희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니 며느리한테는 불편했을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 결혼 후 맞는 저의 첫 생일부터 그런 기류가 감지되긴 했었거든요. 첫 생일이라 며느리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매년 제 생일을 챙기던 아들 여사친도 제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싶어하는 눈치라 딸내미가 아들 여사친도 초대하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무슨 상관인가 싶어 초대를 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을 알고도 방관한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싶을 정도로 며느리가 예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제 생일을 맞게 되었고 며느리는 일찌감치와 음식 준비에 한창인 상황에서 아들보다 먼저 아들 여사친이 도착을 한 거예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흑임자 케이크예요. 어머 세상에, 그 집 케이크 요즘 예약이 엄청나다던데. 그래서 단골이었던 우리는 내심 속상하더라고. 근데 그걸 사온 거야? 그래서 벌써 한 달이나 전에 예약을 해뒀죠. 어머님 생신인데 좋아하시는 케이크 꼭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언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얼른 들어와. 오랜만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어울리는 아들 여사친을 며느리는 다소 경계하는 듯 쳐다보긴 했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어요. 이어 도착한 아들이 여사친을 보며 네가 웬일이냐 하며 그리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을 내비치더라고요. 제 딴에는 내색을 안 하려고 했겠지만 제 눈에는 그런 며느리의 감정 변화가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색하고 어정쩡한 태도의 며느리와 달리 아들의 여사친은 훨씬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들과 어울리며 분위기를 주도했죠. 며느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생신상을 직접 차린다고 할 정도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첫 생신이라 정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대가 크네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대충 다 차려진 것 같은데 어머님 얼른 식탁으로 가세요. 여기 이 자리가 어머님 자리잖아요. 얼른 앉으세요. 어머님이 앉으셔야 저희도 앉죠. 그래, 고맙구나. 너도 이리 와서 앉아. 다 같이 맛있게 먹자꾸나. 어머, 갈비찜에 은행이 안 들어갔네. 어머님은 갈비찜 해놔도 고기는 안 드시고 은행부터 골라 드시는 분인데 은행이 없어서 어떡해요? 어머, 그러신 줄도 모르고 은행을 못 넣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언니 이렇게 고생한 게 좀 아깝네요. 아유, 오빠 미리 코치 좀 해주지 뭐 했어. 그러게, 내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네. 미안해, 엄마. 은행 없어도 양념이 정말 잘 됐어요. 엄마 갈비찜에 있는 버섯도 좋아하시잖아요. 은행은 없지만 버섯은 듬뿍 들어간 것 같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엄마. 다들 어서 먹어.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며느라기 너도 맛있게 먹어라. 평소에도 요리 자주 하세요? 전업주부라고 하셨나? 그럼 매일 하시겠네요. 근데 얘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가요? 전 별로 까다롭다고 못 느꼈어요. 그래요? 연애하면서도 몰랐어요?
얘 입맛 까다로운 걸로 얼마나 유명한데요.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맛있는 걸로만 먹이셔서 그러는지 식당 같은 데 가도 어찌나 까탈을 부리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적당히 해. 내가 뭘 그렇게 까탈을 부렸다고 그래. 그저 입맛이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것뿐이야. 어련하시겠어. 그러니까 새 신부가 해주는 음식은 군말 없이 잘 먹고 있나 보지? 그런데 방심하지 마세요. 쟤 저러다가 언제 까탈 부릴지 모르니까요. 아들 여사친은 그렇게 며느리보다 아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 말했고, 아들이 적당히 아들 여사친의 말을 끊어내며 중재하긴 했지만 아마 며느리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저희 집안 분위기에 훨씬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건 며느리 자신이 아니라 아들 여사친이란 걸 말이에요. 아들 여사친은 대학 시절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있었던 일들처럼 며느리는 모르는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저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한참 즐겁게 수다를 떨었죠. 그렇게 제 생일 파티는 아들 여사친 덕분에 화기애애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 상황을 불편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아들 아까운 마음에 제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으니 그런 며느리 마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여사친이 돌아가고 아들이 제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같은 날 걔는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 내내 걔가 쓸데없는 말들만 하는데 엄만 그걸 다 받아주시고. 이 사람이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며느리를 따돌리기라도 했단 소리야? 그리고 걔가 매년 엄마 생일 챙겼던 거 너도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초대하실 게 아니라 따로 밖에서 보시거나 그러셨으면 더 좋으셨을 거예요. 오빠, 말이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뭐야? 엄마 생신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언니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가 새언니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고생해서 만들어준 음식 잘 먹겠다고도 했고 고맙다고도 했는데 엄마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넌 빠져.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왜 자격이 없어? 엄마랑 오빠랑 늘 짝짝꿍이 잘 되니까 내가 빠져 있었던 거지. 내가 뭐 아무 관심도 생각도 없는 애인 줄 알아? 그리고 새언니는 오빠한테 이렇게 엄마 들이받으라고 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야? 냉정한 깍쟁이이기만 하던 딸내미가 모처럼 제 편을 들어가며 제 오빠를 몰아세우고 며느리를 탓하는 소리까지 하니 아들이 큰 소리까지 내면서 딸을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딸한테 그런 거긴 하지만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고 예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아들이었거든요. 특히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일 때 남편이 먼저 떠난 후로는 더욱 조심하며 항상 절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제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서운하고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부족한 며느리가 들어온 탓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제 사이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 며느리가 더 미웠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아들과 제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 손주라도 태어나면 애 핑계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 될 때까지도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 들리겠지 싶었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그걸 질투해서 자식을 빨리 안 준다더니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 그렇게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바심이 나기도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일부러 애를 늦게 가지려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 더욱 그랬죠. 예, 너희 오빠한테 뭐 들은 얘기 같은 거 없어? 혹시 일부러 애를 늦게 가지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설마 애를 아예 안 낳겠다는 건 아니겠지? 엄마도 참. 이제 겨우 3년인데 뭘 그래요. 새언니도 오빠도 아직 젊고 때 되면 생기겠죠.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조급해지네. 아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손주 재롱도 보고 싶고 그래.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너희 오빠랑 내 사이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말이야. 뭐
그럴 순 있겠네. 그치만 엄마가 그렇게 바란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생각해요. 아들과 사이가 전 같지 않아지면서 감사하게도 딸이 훨씬 살갑게 굴며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곤 했었는데요. 그런 딸에게도 내비치지 못한 제 속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어차피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제 아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면 아들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죠. 딸한테도 꺼내어 놓지 못한 부끄러운 제 속마음이었는데 여러분께는 솔직하게 다 꺼내놓을게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아까웠고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도 망가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속으로만 바라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게 된 건 아들 여사친 덕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세희 씨를 본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걔를 어디서 봐? 걔가 어디 집 밖으로 나다니는 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해서 몇 번이나 돌아봤는데 분명 세희 씨였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 바이오 미팅이 있어서 바이오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희 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네가 잘못 본 거야. 걔가 그런 데 갈 일이 뭐가 있겠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었어? 아니요. 그랬으면 제가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했겠죠. 그게요. 사실은요, 어머니. 세희 씨가 웬 젊은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다정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척도 못했던 거예요. 어쩐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뭐? 남자? 걔한테 가깝게 지내는 남자가 있을 게 뭐야? 세상 천지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애가 남자라니. 어머님이 생각하셔도 좀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내 며느리 일이고 내 아들 일인데 내가 알아야지 무슨 말이야. 나뿐만 아니지. 내 아들도 알아야 해. 알아야 하고 말고. 저는 그 길로 아들을 불러 아들 여사친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며 아들에게 며느리 단속을 시키라고 했어요. 아들은 심각하게 말하는 제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 일 아닐 거라는 태평한 소리만 하더군요. 그럴 일이 아니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아는 척도 못했다는 아들 여사친의 말을 했는데도 아들은 아들 여사친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라며 저의 우려 섞인 말들을 일축해버렸죠.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제가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괜히 그런 말을 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 답답했지만 제가 나서서 며느리를 잡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영 찝찝해서 전보다 며느리의 행동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긴 했어요.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밖에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걸핏하면 밖에서 전화를 받으니 저의 불안과 의심은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별일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비록 아들 며느리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졌다곤 하나 그렇다고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제 아들이 상처를 받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제 아들이 바람이 나는 게 낫지 그건 안 될 일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별일 아닌 일로 잦아들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의 외출은 더 잦아지게 됐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 때쯤 곳곳에서 며느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게만 그랬겠어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펄쩍 뛰며 며느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던 아들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격담에 그친 게 아니에요. 저만큼이나 분노하며 저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준 아들 여사친은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같이 있는 사진들까지 가져왔는데 아들은
결국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 절망하고 말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라며 발뺌을 했으니 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족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며느리의 상간남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저희 쪽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소송이라도 걸게 될까 우려해서 위자료를 낼 테니 소송만은 말아달라고 빌고 나온 것인데, 그 꼴을 보니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내 인연, 너랑 놀아났다는 놈이 나타나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소송만은 말아달라고 빌고 나섰는데, 그런데도 네가 끝까지 아니라고 할 셈이야? 넌 양심도 없니?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굴 작정이야? 언제까지 내 아들을 농락할 셈이냔 말이야? 어머니, 믿어주세요. 전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셈이야?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사정? 대체 무슨 대단한 사정이 있었길래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그렇게나 자주 만나고 다녔다는 게냐? 너 그 남자 만나러 다니는 동안에도 줄곧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니야? 떳떳한 사이라면 왜 거짓말을 한 거냐? 그 사람이 제 친부모에 대해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친부모를 만나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만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이니 섣불리 말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네가 또 그 간사한 말들로 내 아들을 후리려고 하는 게지? 네가 고아인 게 무슨 벼슬이니? 그 약점을 내세워 내 아들 마음 약해지게 하려는 속셈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믿고 싶어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가 바른 대로 말해주길 바랐으나 며느리는 끝까지 아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고, 그에 반해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은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아들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포기하고 만 거예요.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후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무기력해졌고, 그런 아들을 대신해 제가 나서서 아들 며느리의 이혼을 중재했어요.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내쫓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며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지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할 것도 마땅치 않으니 법정에까지 가서 우스운 꼴 당하고 싶진 않은 모양이라 생각했고, 그게 며느리가 가진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이려니 여겼죠. 아들은 이혼 후유증을 지독하게도 앓았어요. 며느리와의 이혼 후 아들의 일상은 처절하게 무너졌고, 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저와의 관계가 전 같지 않아졌다고 해도 아들은 언제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아들의 얼굴에서 활기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아들 혼자 사는 집을 치워주러 가면 빈 술병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주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 그렇게 술에 의지해 겨우 잠이 드는 삶을 사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집에 들어와 지낼 것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한사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제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딸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너희 오빠 저러다 몸까지 상하는 건 아닌지 내가 아주 사는 게 아니야. 너희 오빠를 어쩌면 좋니? 오빠한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새언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나도 충격인데 오빠는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냥 저렇게 혼자 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 집에 데려다 놓고 내가 챙겨주기라도 해야 그나마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한사코 싫다니 어쩌니. 오빠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내고 싶겠어요? 혼자 지내는 게 나을 테니 그냥 두세요.
지금처럼 엄마가 가서 챙겨주면 되잖아요. 오빠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아들은 정말 오랫동안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있었죠. 그래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괴로운 시간들이 끝을 보이기 시작한 건 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스타트업 사업을 해보자고 아들에게 제의를 했거든요. 원래 제 성향대로라면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모험이나 다름없는 도전을 하는 것을 응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아들을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자극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만큼 좋은 자극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해볼 것을 권유했고, 아들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고민 끝에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들 여사친의 노력이 컸음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제가 저렇게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한 건 다 네 덕분이야.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지? 어머니, 아니에요. 그동안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 정신 차리고 금방 일어설 테니 지켜보세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을 말이냐. 뭐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줘.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어머니 마음이랑 같잖아요. 어머님도 제 마음 아시죠? 알다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데도 옆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도 만들어준 게 너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잊겠니? 또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도 잘 알아. 기다려봐라. 곧 좋은 날 있지 않겠니? 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혼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저는 당연히 아들이 아들의 여사친과 재혼하기를 바랐어요. 아들의 여사친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던히도 공을 들였죠. 그렇지만 제 아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걸 막을 수 없었듯이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아들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됐지만 재혼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고 얼굴에는 늘 그늘이 보였어요. 그렇게 고독하게 10수년을 독수공방하며 호라비로 살던 아들이 가난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올해로 아들의 2번째 기일을 맞았으니까요. 아들 기일을 앞두고 올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깊은 잠을 못 이루겠더니 기일 바로 전날 밤 꿈에 아들이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젊디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내고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저였는데 아들은 그렇게 떠난 후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날 밤 드디어 찾아와 줬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아들 손을 덥석 잡았는데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며느리 이름만 불러대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꿈에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꿈에서 깼는데 베개가 흥건할 정도로 울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며느리 이름만 부르던 아들에게 서운하기도 했고 괘씸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히 지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원인이 며느리인 것만 같았죠.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라도 알아볼 작정을 했지만 방법이 쉽지가 않았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몸인 며느리는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았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제가 며느리 친구까지 챙길 정도로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으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미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도 오래되었으니 법원에 남겨진 며느리의 연락처나 거주지 정보는 유효하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무리하게 며느리의 거처를 추적하는 것이 자칫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거예요. 며느리는 숙소가 딸린 식당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소를 받아들고 저 혼자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식당이 문 열기 전 이른 시간에 찾아가 식당 앞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식당 안에서 들려오는 건 웬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아침부터 식당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윤세희 씨가 있는 곳이 맞나요? 윤세희는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누구신데 저희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부르며 찾으시는 거예요? 며느리 대신 문을 열고 나온 남자아이는 까까머리의 중학생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아이임에 틀림없었거든요. 친자검사니 뭐니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제 손자가 틀림없었어요. 제 아들 어릴 적 모습을 빼박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딱 그만할 때 제 아들 눈에서 반들거리던 총기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틀림없는 제 손자였어요. 저는 손자를 알아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은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더니 이내 폭풍 같은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며 오열하는 것을 보더니 아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지금 씻고 있는데 금방 나오실 거예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 혹시 우리 외할머니세요?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외할머니랑 헤어지고 고아로 살았는데 늘 외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걸 전 알아요. 할머니, 혹시 우리 외할머니시냐고요? 외할머니? 아니다, 아니야. 난 네 친할머니야, 친할머니. 친할머니요? 전 아빠도 안 계시는데 친할머니가 어떻게 있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네 친할머니가 맞아. 맞고 말고.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이렇게 목소리까지 네 애비 목소리를 그대로 닮았니? 어리둥절하는 손자를 앞에 두고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씻고 나온 며느리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절 보며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게서 얼른 손자 손을 낚아채 자기 몸 뒤로 감추면서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가 주세요. 조용히 살고 있는 절 찾아오실 이유가 없으실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눈으로 내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똑똑히 봤는데 내가 내 손자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어머님 손자라뇨. 아니에요. 얜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랑 상관없는 제 아들이라고요. 저 혼자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고 앞으로도 제가 잘 키울 겁니다. 돌아가세요.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천년을 끊으려고 한 거니? 모르면 몰랐지. 난 그럴 수 없다. 제가 강경하게 나서니 며느리는 손자 학교부터 보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며 제게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 역시 손자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하게 되는 건 싫었기에 며느리 말대로 하기로 했고 얼마 후 며느리는 더 결연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너 혼자서
내 아들 아이를 임신한 채 이혼을 한 거야? 넌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거니? 왜? 네가 내 아들 몰래 만나던 그 남자 아일까 봐 겁이라도 났던 거야? 아직도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믿고 계시나요? 전 맹세코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로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요. 게다가 세상 그 어떤 엄마도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걸지 않는 거죠. 손자를 걸고 장담한다는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을 심하게 뒤흔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잘못한 것도 없었다면 왜 그때 끝까지 맞서지 않았니? 넌 제대로 된 변명도 하지 않았고 네 잘못을 인정하는 듯이 체념한 채 맨몸으로 쫓겨나는 걸 선택했었어. 잘못한 게 없다면 대체 왜 그런 거니? 어머니 말씀처럼 전 그때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였죠. 전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안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임신한 걸 어머님이나 그이가 알게 되면 아이를 뺏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해결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어머니나 그이가 알아차리기 전에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니, 그리고 네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그 증거는 다 뭐였다는 거냐? 그 남자가 자백까지 했었다고.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도 짐작이 되실 텐데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며느리가 절규하듯 내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답은 명확해지는 것 같았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여사친의 모함이었던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 그런 무서운 거짓말까지 꾸며내면서 제 아들 인생을 망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여사친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아들의 여사친을 만나 따지듯 물었죠. 너 바른 대로 말해. 내 며느리가 바람났다고 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애초에 그럴 작정으로 네가 다 꾸민 짓이니? 그런 거야? 어머니, 갑자기 그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다. 그게 사실이야? 정말 네가 저지른 일이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들 기일이 되니 마음이 복잡하셔서 그러신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너 왜 똑바로 말을 못해? 네가 그렇게 발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 밝혀낼 거야. 못할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불륜? 그런 거 없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야. 어머님도 사실은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기를 바라고 계셨잖아요.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기를 바라셨던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불륜이라는 미끼를 놓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니냐고요. 아들 여사친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태도로 냉소까지 섞어 제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리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아들 여사친은 점점 더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밝혀서 뭘 얻으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은 널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 남은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네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생각처럼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무언의 동의로 제가 한 짓을 지지한 거나 다름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아들 여사친의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들 여사친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들이 며느리와 헤어지기를 바란 것도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들 여사친이 그런 짓까지 벌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제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걸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했죠. 다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하기도 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욕심대로 한 일이었고 어머님은 어머님 욕심대로 그 당시 그 상황을 반갑게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그러기를 바랐던 건 아니야. 그 일로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아들 며느리가 이혼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셨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어머님도 저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행동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원하는 걸 얻었었죠. 이후로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당당한 아들의 여사친이 제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도려내는 소리를 했지만 그런 말에 휩쓸려 아들 여사친이 저지른 짓을 그냥 넘길 마음은 없었어요. 제 아들을 그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아무 죄 없는 제 며느리와 제 손주가 그 고생을 하며 살도록 한 그 나쁜 것을 어떻게든 응징할 작정을 하고 분노에 치를 떨었죠. 아들의 여사친이 저지른 짓은 여러 가지 죄를 물을 수 있는 짓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짓이었죠. 우선 당연하게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었고 사기죄까지 물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사기죄라는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했을 때나 성립하는 죄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해요. 그러니 아들 여사친이 며느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유포한 것만으로도 기망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아들 며느리를 이혼에 이르게 했으니 그 손해를 따져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 여사친의 계략으로 내쫓긴 며느리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였잖아요. 상대를 기망한 것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뚜렷하다면 가해자가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게 아니더라도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죠. 그런데 허망하게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더군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7년,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를 성립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고작 10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죄가 성립한다고 한들 아들 여사친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었어요. 어쩌면 아들 여사친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더 당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 더욱더 분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은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 제 가슴에 내려앉았지만 분함을 사귀는 것 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라니요. 그깟 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그 오랜 세월 고통받은 제 아들과 제 며느리, 제 손자의 보상받을 수 없는 시간을 두고 마음대로 용서를 하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 법적으로 아무 일도 아니라며 비열한 웃음을 짓던 그년 얼굴을 너도 봤지? 난 절대로 이렇게 물러설 수 없어. 어머니, 법이 다가 아니에요.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이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년이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데 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라도 바라라는 거야?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그런 여자를 상대하면서 어머님이 더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그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절 위로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제게 속 깊은 말을 하면서
며느리 속은 또 얼마나 시커멓게 문드러졌을까요? 저는 제 안의 분노와 허망함을 쉽게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살아있다고 하던가요?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도 사회적 응징은 가능한 거더라고요. 응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 딸이었어요. 믿고 따르던 언니였던 아들의 여사친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딸이 나서서 아들의 여사친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작정을 한 거예요. 딸의 폭로 덕분에 아들의 여사친은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일도, 친구도, 가족까지도 말이에요. 아들의 여사친이 저지른 일이 워낙 비도덕적이며 파렴치한 짓이었으니 가족까지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미소까지 지어가며 당당하게 내뱉던 여사친의 말들을 딸이 다 녹음까지 해둔 덕분에 아들 여사친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일이 그 지경에 이르니 아들 여사친은 저희를 찾아와 빌더군요.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마지막 살 구멍만이라도 남겨달라고요. 멀리 떠나서 없는 듯이 조용히 살 테니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살 길을 남겨줘? 그게 지금 네가 감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난 널 친언니처럼 따랐는데 그 시간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 없어. 난 이 분노를 세상 끝까지라도 널 따라다니며 네 인생 망치는 데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서 내가 더 잃을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 난 다 잃었어.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하잖아. 제발 그만해줘. 부탁이야. 뻔뻔한 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네 인생 국어를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여길 찾아와. 내 며느리 내 손자 데려와 살고 있는 집에 네가 감히 어떻게 들어오냔 말이다. 이제라도 되찾으셨으니 좋은 마음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너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 얼만데 넌 참 말을 쉽게 하는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나쁜 병을 얻게 된 것도 어쩌면 다 너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네 살궁리만 해? 엄마, 더 상대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상처 따위는 없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다 까발릴 거야. 넌 지구 어디에서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라도 평생 그 죄값 받으며 반성하고 살아. 알겠니?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에 사무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도 많아요. 아들이 제 곁에 없다는 상실감과 절망이 너무 크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며느리와 손자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들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저도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안이 되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 거예요. 손자를 대하는 제 진심을 며느리가 알아준 덕분에 며느리와 제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부쩍 며느리와 아들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생긴 건 손자가 아들을 빼박았지만 행동이나 말투는 며느리가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답니다. 각자의 상처를 갖고 있는 저희 가족이지만 저희는 함께 아들을 추억하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들도 하늘에서 그런 저희를 보며 응원해 주겠죠. 아들을 만나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응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며 살았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을 받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어떤 질책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게는 다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